대표님, 그날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틴 하루였고 당신에게 기사 한 줄짜리 감동 스토리였나요? 저를 도운 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제 삶을 이용하신 거예요. 서울역 대합실은 비냄새와 사람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지요. 사람들 코트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광판 위쪽에서는 붉은 글씨가 계속 깜빡였어요. 지연된 열차 안내, 운행 지연. 단어들은 비슷했습니다. 의미도 비슷했지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우로 인하여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대합실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요. 누군가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지금 아직도 서울역이야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복도 한쪽 매표 창구 바로 앞에 작은 캐리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은 아주 작았습니다. 한수아 6살. 키는 캐리어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낡은 분홍 패딩이 몸에 꼭 붙어 있었어요. 소매 끝 솜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지퍼는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았지요. 패딩 아래에서 얇은 레깅스가 살짝 비쳤습니다. 레깅스 무릎 부분은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토끼 인형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귀 한쪽이 뜯어진 인형이었어요. 솜이 조금 새어나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인형의 털은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있었지요. 아이의 눈동자는 대합실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은 바빴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중요해 보였지요. 매표 창구 안쪽에서 직원 한 명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창구 아래 작은 문을 열고 나왔지요. 꼬마야.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여기 누구랑 왔어요? 수아는 토끼 인형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깐 대답을 망설였지요. 사람 많은 곳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낯선 어른이랑 말 조심해라고 늘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없었습니다. 저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엄마랑 왔어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아 옆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지요. 엄마는 어디 가셨는데요? 화장실이요. 그래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오시겠네. 직원은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직원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근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방송 소리가 잠시 멀게 느껴졌지요. 울고 있어요? 네.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이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토끼 인형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조금 하얗게 변했지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남자 한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코트의 어깨 부분이 빗물로 조금 어두워져 있었지요. 한 손에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다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 매표소 직원, 그리고 젖은 캐리어. 그 조합은 흔한 장면은 아니었지요. 그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컵 겉면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매표 창구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가 맞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굽혔습니다. 급하지 않은 동작이었지요. 안녕. 그의 목소리는 안내 방송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이름이 뭐예요? 수아는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그를 한번 훑더니 조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아요. 한수아. 수아구나. 나는 민준 아저씨예요. 이름만 말했습니다. 직책도 회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선택이었지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온다고 했죠? 네. 엄마가 오래 안 나오셔서 걱정되는 거예요? 네.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아는 여기 우리 직원 아저씨랑 잠깐만 같이 있어요. 엄마가 혼자 울고 계신 건 조금 외롭잖아요. 아저씨가 가서 괜찮으신지 여쭤볼게요. 수아는 그제야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지요. 네. 남자는 매표 창구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을 살짝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역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바닥 타일은 반짝였지만 한쪽 벽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어둡게 얼룩져 있었지요. 천장 조명은 흰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색이었어요. 그 복도 끝 여자 화장실 안내 표지판 아래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서 손가락 등으로 문을 한번 두드렸지요.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서울역 직원은 아니고요. 방금 따님이 많이 걱정하길래 괜찮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사람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지요. 그는 조용히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그냥 괜찮다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따님이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올려 묶여 있었지만 비에 젖어 몇 가닥이 볼을 타고 내려와 있었지요. 코트는 군데군데 젖어 진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민폐 끼치려던 건 아니고요. 금방 나갈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폐 아닙니다. 조금 숨 돌리고 싶은 날도 있지요. 복도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또렷하게 비추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했을 법한 인상. 흐트러진 옷차림 속에서도 어딘가 고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지요. 억지로라도 버티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떤 사정인지 모릅니다. 다만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낯선 아저씨에게 우리 엄마 울어요라고 말하러 온 아이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요.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여전히 방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행 KTX 151 열차는 현재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지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겨울밤 한 아이의 시간과 한 여자의 인생은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변화였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이었습니다. 복도 문틈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둘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 흰 조명 아래 공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쳤습니다. 눈두덩이만 살짝 붉어졌습니다. 더 울어버리면 화장실에 들어온 이유가 들킬 것 같았지요. 정민주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문과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불쌍하게 본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매표 창구 앞에서 계속 문 쪽만 보고 서 있어요. 지연은 그 말에 잠깐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원래는 잠깐만 숨 고르려고 했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괜찮으시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보다는 복도 끝에 의자 있는 데서 잠깐 앉아서 말씀 나누시겠어요. 사람들 눈에 덜 띄는 쪽입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둘이 서 있는 것도, 화장실 문 앞에서 눈물 자국을 들키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둘은 나란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 쪽에 기다란 의자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코트 자락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발밑 타일에 작은 물방울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민주는 한 칸 떨어져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참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많이 걱정되어서요. 지연은 그제야 상대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깔끔한 코트, 매무새를 자주 다듬어 본 사람의 자세, 눈빛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기대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통편 문제신가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코백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등에는 빨갛게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카드칸에는 긁혀 벗겨진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 보러 올라왔거든요. 지연의 말투는 최대한 평범하려 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KTX를 탔어요. 오늘은 꼭 붙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물을 샀어요. 수아가 배고프다고 해서요.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값만 있는 거였다는 걸요. 손가락이 지갑 안쪽을 한번 쓸었습니다. 카드는요? 연체돼서 이미 막혔어요. 지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버스비라도 되나 계산해 봤는데요. 남부터미널 가는 지하철비, 수아까지 둘이 계산해 보니까 혹시라도 뭐 하나 더 필요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겠더라고요. 한숨이 아주 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군요. 민준의 말은 추측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문 닫고 숨 쉬고 싶었습니다. 수아 앞에서는 한 번도 크게 운 적이 없거든요. 지연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흰 타일 사이 줄눈이 필요 이상으로 또렷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밤새 앉아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역은 그래도 밝고 사람들 많고 위험하지는 않으니까요. 의자에서 자면 목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집에는 언젠가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과 너무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더 빌릴 수 있는 분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있는 친구한테 이미 여러 번 빌렸어요. 오늘도 그 친구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에서 저한테 조금 떼서 보내줬거든요. 그걸로 기차표 사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했어요. 짧은 과거 시제가 길게 들렸습니다. 통화 연결됐는데요. 잠깐 조용해지더니 지연아, 나도 이번 달 카드값 밀렸어. 진짜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더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친구도 힘들 텐데요. 저까지 매달리면 안 되지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손에 든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컵 표면에 물방울이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를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셔야 하나요? 천안이요. 그 정도면요. 기차표도 버스표도 지금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따님까지 두 분 표 요금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동정으로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말이 나오는 순간 얼굴이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표를 사주신다고 하면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수아한테 그런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말끝이 조금 매서워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꼭 동정이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연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만 돕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요. 아저씨는 서울에 남고 저는 집에 가고 서로 다시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럼 편하겠지요. 말 속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아온 건 부담스러운 시선과 뒤돌아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힘들다고만 하지?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한번 숨을 고르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저를 지키는 방식이 이것뿐이라서요. 아무한테나 기대지 말자. 그거요. 민주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는 말을 쉽게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표를 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수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준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보시지요. 둘은 다시 대합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각자의 행선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뜨는 도시 이름들이 분주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캐리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매표 창구 직원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엄마를 본 순간 수아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대합실 소음 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아는 토끼 인형을 안은 채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자세를 낮추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숨 좀 돌리고 왔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을 더 꽉 감았습니다. 가슴께에 작은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동시에 안쓰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매표 창구 직원이 그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수아를 옆에 세우고 다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대합실 한쪽 벽에 붙은 요금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응. 우리 버스 타고 천천히 갈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돈 있어? 엄마가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 예매 앱을 열어 천안행 시외버스를 검색했습니다. 자리 하나, 둘, 세 개. 시간이 빽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눌러보자 결제 화면에 찍힌 금액과 지갑 안 현금이 깔끔하게 어긋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물, 화장실 앞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미 빠져나간 돈까지 합치면 어딘가에서 몇천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연 씨?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 목소리였습니다. 한 차장, 미혼모면 회사 이미지에 좀 그렇지 않겠어? 아이 낳고 나면 전처럼 못 뛰어다닐 텐데 우리가 감수해야 하나? 예전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늘 계산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감정보다 체면보다 우선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산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핸드폰 조명이 꺼지자 얼굴도 함께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집 못 가? 지연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지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버스 예매하시는 거면 요금이 애매하게 모자라실 겁니다. 지연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요금이요. 민준이 벽 쪽 요금표를 가리켰습니다. 지하철 타고 남부터미널 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지금 갖고 계신 현금으로는 한 분 표밖에 안 될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맞춘 말이었습니다. 또 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는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드리려다 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서울역 고객센터에서 단기 인력을 구합니다. 연말까지요.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셔서요. 임시직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저 이력서도 없고요. 양복도 안 입었어요. 오늘 면접도 그냥 손으로 들고 온 이력서뿐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지 않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력서보다 이 역을 버티실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질문, 불만, 울면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런 분들을 매일 마주해야 하거든요. 말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동정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그가 수아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따님이 엄마를 믿습니다. 엄마가 뭔가 해낼 거라고요. 그런 엄마라면 이 역에서도 잘 버티실 것 같아서요. 지연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이 조금 구겨졌습니다. 월급은 민준이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에 모든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민주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답을 서둘러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엄마를 믿으니까요. 결국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우시고 나와서도 아이 손부터 먼저 잡는 엄마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창구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기차 도착 안내, 캐리어 끄는 소리, 어린아이 울음소리.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준이 한 발 물러나듯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든 버티시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쪽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울역 사무실 위치와 내선 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거 받기만 하세요.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지연 씨 선택입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종이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도움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면 선택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제가 꼭 잘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많이 부서져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서진 사람이라서 더 잘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가 깨지기 쉬운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요. 그 대답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는 말보다 이해하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수아는 대합실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아는 엄마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은 아이 팔 안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지요. 지연은 천장 불빛을 올려다보다가 손에 쥔 작은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서울역 운영팀 계약직 문의. 문자 몇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늘까지와는 다른 하루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야. 지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 도망 안 갈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르게 숨만 쉬었습니다. 지연은 메모지를 다시 접어 지갑 안칸에 넣었습니다. 표 한 장 쌀 돈은 되지 않는 지갑이었지만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은 들어 있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서울역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직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울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것. 그 결심이 조용히 삼장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청소 차량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지요. 한지연은 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도망 안 간다고 했지. 스스로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은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하품을 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요. 토끼 인형은 팔에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졸려요? 조금만 힘내요. 우리 오늘 엄마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날이에요. 지연은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한 번 훅 밀려왔습니다. 대합실 불빛은 밤과 다름없이 밝았지요. 메모지에 적힌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운영팀 사무실, 안내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회색 계단, 좁은 복도, 직원 출입구 표시. 어제 승객으로만 지나쳤던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좁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노선도와 근무표,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지요. 책상 하나에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였습니다.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 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 연락 온 분, 정민준 부장님 쪽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부장님,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지연은 어제 복도에서 만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냥 아저씨라고만 소개했지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앉아요. 여자 직원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팀장 김소라예요. 일단 임시계약직으로 한 달 연장 가능성은 상황 보고.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주로 고객 안내, 열차 변경, 분실물 접수, 민원 1차 응대예요. 쉽지는 않아요. 대신 사람을 많이 보게 되지요. 소라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계약 조건 안내, 임시 출입증 신청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연은 펜을 쥔 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손이 되었지요. 그래도 이름을 적을 자리가 있잖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드문드문 올라왔습니다. 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오셨어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전에는 직원 휴게실에 잠깐 있게 해드릴게요. 매일은 조금 어렵지만 정리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상의하지요. 목소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따뜻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정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자 소라는 파란색 조끼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은 임시 조끼예요. 명찰은 아직 안 나와서 이름은 메모지에 써서 붙일게요. 임시.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집도 직장도 관계도 한동안 임시뿐이었지요. 그러나 이번 임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택해서 들어온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조끼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대합실 위층, 고객센터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깥 풍경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모니터 2대, 전화기, 티켓 발권기, 안내용 마이크. 손이 갈 곳이 많았습니다. 김소라 팀장은 옆자리에서 천천히 버튼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열차 조회. 이건 좌석 변경.
이건 환불 접수. 지연은 하나하나 따라 눌러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금방 기억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정보를 정리하고 누군가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 예전에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소와 명함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조금 깊게 쉬어졌습니다. 오전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부산행 몇 번이에요? 환승 시간 괜찮을까요?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팀장을 보며 천천히 답을 따라 했습니다. 네, 손님. 부산행 KTX 129 열차는 7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환승 시간 여유 있습니다. 10분 정도 있으시니까 천천히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팀장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연에게는 혼자 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 서둘러 뛰는 사람들. 나도 저기 서 있었지. 어제, 그리고 그전에도 늘 바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쪽에서 갈색 가죽이 번쩍였습니다. 유리창 아래, 창구 앞 벤치 밑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다녀갔는지 공기만 남아있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디자인이었습니다. 비싼 가죽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돌아와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도 그 벤치를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지연은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가죽이 닿았습니다. 지갑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냥 분실물 접수하면 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지갑을 잡는 순간 아주 짧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걸로 오늘 밤 숙소라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은 빠르고 양심은 느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틈이 있었지요. 지연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 복잡한 구조, 주민등록증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틴 콜린스, 이름 아래 영문 회사명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 또는 이사회 직함처럼 보이는 단어였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깨끗이 정리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달러, 지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곧바로 지갑을 덮었습니다. 안 돼.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등에 땀이 배었습니다. 직원분, 분실물로 접수하시게요? 근처를 지나던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바로 주인을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커서요. 말을 마치자마자 지연은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찾으셨다고요? 네. 주인 이름은 여기 있어요. 호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 후 대합실에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마틴 콜린스 승객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지갑이 습득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고객센터 창구 안으로 돌아가 지갑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유리 위에 놓지 않고 손 안에 쥔 채로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코트를 걸친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한국말은 유창했습니다. 혹시 제 지갑? 그의 눈은 초조했습니다. 지연은 지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는 지갑을 받아 조급하게 열었습니다. 안쪽 돈, 카드, 신분증까지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도 안 없어졌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여기서 찾으셨어요? 네. 아까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웃음과 안도의 한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현금만 해도 꽤 됩니다.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지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딸이요. 보고 있거든요. 네. 제 딸이요. 아무도 안 볼 때도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려고요. 말을 하고 나니 입안이 조금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 임시직이에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갑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이사회 멤버입니다. 서울역, 아니 한국철도 운영 쪽과도 연결된 자리죠. 이름은 마틴 콜린스. 명함 위에 영문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성함이 한지연이에요. 마틴은 웃었습니다. 한지연 씨,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역에서 누구를 더 써야 하는지 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꼭 당신 이름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지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당연한 일을 한 거라서요.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잘 일하고 집에 무사히 가고 싶을 뿐이에요. 말은 겸손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 역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잠깐 스쳤기 때문입니다. 마틴이 떠나고 나서도 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위층 난간 쪽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어제 복도, 오늘 사무실 이야기. 머릿속에서 얼굴과 자세가 겹쳤습니다. 저 사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모양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표님, 짧은 호칭이 공기 속에서 튕겨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화장실 복도에서 그냥 아저씨라고 소개했던 사람. 오늘 표 대신 임시직을 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역의 대표였습니다. 정민준 부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이었구나. 뒤늦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 팀장의 반응, 메모지의 글씨.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불쌍해서 데려온 걸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화장실 앞에서 눈물 자국을 숨기지 못하던 자신. 캐리어 하나 들고 역을 떠돌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이를 보고 선택한 걸까? 지갑을 돌려준 선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 누군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어차피 그렇게 했을 행동. 이제는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화면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지연 씨, 뒤에서 김소라 팀장이 불렀습니다. 아까 지갑 사건 잘 처리했어요. 방금 위에서 연락 왔어요. 대표님도 봤대요. 지연은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여기 역 전체 총괄이요. 가끔 현장 돌면서 직원들 보시거든요. 어제도 오셨던 것 같고 아무튼 첫날부터 강렬하게 인사했네요.
소라의 말은 농담 섞인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가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그 사람, 두 가지 얼굴이 겹쳤습니다. 화장실 복도에서 거리를 지켜주던 남자, 위층 난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던 대표, 신뢰와 경계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건 변하지 않는다. 지갑을 돌려줄 때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가죽의 차가운 느낌.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했을 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그냥 임시가 아니라 더 오래가는 자리로 이어진다면 나는 이 역에 남을 수 있을까? 원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차비, 다음 달 월세, 아이 밥값. 이제 목표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역이라는 공간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섞였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밖 대합실 전광판에는 여전히 지연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늦어지는 열차를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지연되는 건 멈추는 거랑 다르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구 안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아이를 혼자 들쳐 업고 면접장을 뛰던 얼굴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주 조금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관계는 이미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신은 이 역의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의 그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내가 정해야지. 그 결심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대표의 진짜 얼굴을 알아버린 탓에 생겨난 거리감이 미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과 여기서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서울역 스피커에서 다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역의 목소리 중 일부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손님 여러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대합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이 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임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이 다음 장에서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지연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얇게 새어나왔습니다. 웃음, 의자 끄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평범한 회사 회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낯설었지요. 엄마, 나는 여기서 기다려요.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수아가 말했습니다. 작은 다리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직원이 건네준 어린이용 주스가 놓여 있었지요. 조금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응. 엄마, 늦게 오지 마. 빨리 끝내고 올게요. 지연은 아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의보다 아이를 두고 들어가는 일이 더 긴장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각 테이블이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현장 목소리 간담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지요. 이미 여러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관리자들, 역 현장 직원 몇 명, 그리고 한쪽 끝에 정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넥타이 대신 짙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그를 스쳤습니다. 어제 위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냥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 오셨네요. 김소라 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앉아요, 한지연 씨. 오늘은 고객센터 대표로 오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자리를 안내받아 앉는 순간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연 쪽으로 쏠렸습니다. 호기심, 평가, 가벼운 미소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지갑 사건 주인공이시죠?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찰에는 운영본부장 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갑 사건이요? 지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요 며칠 회사 안에 소문 돌았어요. 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국인 이사님 지갑 잃어버린 거 거액 들어 있었는데 그대로 돌려줬다고. 대표님이 엄청 흐뭇해 하셨다고 하던데요. 회의실 시선이 한 번 더 모였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분실물 처리한 거예요. 그냥은 아니죠. 세상이 어떤데. 요즘 누가 그런 순수한 일을 해요. 박태수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역시 대표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르다니까. 말끝이 가볍게 튕겼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가시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무릎 위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다들 오셨으니 시작하지요. 사회자가 분위기를 돌렸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승객 만족도, 민원 건수, 매출 지표, 여러 숫자가 오갔습니다. 관리자는 지표를 말하고 현장 직원은 느낌을 말했습니다. 지연의 차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객센터 쪽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드디어 사회자가 지연 쪽을 보았습니다. 한지연 씨, 요즘 카운터에서 느끼는 점이나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시선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지연은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을 참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네, 저는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입을 열자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먼저 4번 플랫폼 쪽 휠체어 경사로요. 각도가 너무 심해요. 혼자 올라가시려는 분들은 중간에서 멈춰야 해서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조금만 완만하게 바꾸면 좋겠어요.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출구 표지판이 헷갈려요. 처음 오신 분들은 KTX 타는 쪽인지 지하철 쪽인지 찾다가 자꾸 반대로 가세요. 특히 외국인 승객들이요. 글자만 늘리는 것보다 색이나 화살표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지연은 서서히 숨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부분에서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연이 심할 때 특히 가족 단위 승객들이 몇 시간씩 대합실 의자에서 기다리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지쳐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작은 코너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동화책 몇 권, 작은 매트 정도라도요. 여기 잠깐 쉬어가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말이 끝나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은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태수가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그의 웃음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여기 지금도 인력 빠듯하고 예산 빠듯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러다 진짜로 아이 데리고 출근하는 직원까지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말에서 몇몇 시선이 노골적으로 지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김소라 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지금 지연 씨 말씀은 승객들을 위한. 알아요, 알지요. 박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하잖아요. 이 역은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역 안을 돌아다니면 그게 다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의 시선이 대놓고 지연을 향했습니다. 한지연 씨,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아이를 역에 데리고 나오는 게 정말 최선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은 그 질문이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엄마인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들어오는 말이었으니까요. 혼자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부모님은요?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남편은요? 질문은 짧고 깊었습니다. 없어요.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책임 안 집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한 번 더 요동쳤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태수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신 책임져야 합니까?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는 정민준이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지금 그건 회의 안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태수는 그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저는요. 사람 좋다는 말 들으시는 거 압니다. 지갑 사건도 그렇고 어제 인사팀에서 기사 얘기도. 기사요? 지연의 귀가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네. 어떤 기사요? 그녀가 묻자마자 박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화면을 넘기더니 하나를 찾아들었습니다. 아, 이거 그룹 홍보실에서 우리 쪽으로도 공유했는데 아직 못 보셨나 보네. 그는 화면을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철도, 감동의 현장, 싱글맘 돕는 인간적인 CEO. 그 아래 흐릿한 역 사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성 직원의 실루엣.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님이 사장님한테 하신 얘기가 이렇게 포장돼서 나왔더라고요. 역에서 아이 데리고 온 신 도와준 미담.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박태수의 웃음은 공손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비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던 그녀에게 CEO는 손을 내밀었다.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무도 이런 얘기 해준 적 없는데요. 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기사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표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됐지요. 박태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현장 내려와서
싱글맘 챙겨주는 멋진 경영자. 요즘 세상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 아닙니까? 박 본부장. 정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만하시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 끼어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사 속 인물, 회의 속 사례,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사정은 제가 감당할게요. 근데 제 이야기가 기사에 나가고 회의에서 사례로 오르내리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좋은 얘기잖아요. 덕분에 대표님도 역도 이미지 좋아지고 본인에게도 나쁠 건 없어요. 뭐 승진이라도 빨라질지. 본부장님, 김소라 팀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은 현장 개선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개인 신상이나 가정사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 현장 이야기하려면 현장 사람들 사정도 알아야죠. 박태수가 다시 잘랐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현장 사람이 아니라 사정이 되어버린 느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홍보실에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사 당장 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연 씨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자신을 탓하는 말은 흔히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전 그저 그날 역에서 있었던 일을 회사 밖 어딘가에 누가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 쪽에서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군요. 마틴. 지연은 그때의 이사회 멤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었잖아요. 정민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죄송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 순간 지연 안쪽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회사 이미지요?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직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제가 이 역에 처음 왔을 때요. 아이랑 둘이 앉아서 집에 못 갈까봐 울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기사 한 줄짜리 감동 스토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구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박태수에게서 정민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도와준 건 맞아요.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의 미담이 되는 순간 저는 그냥 배경으로 남는 것 같아요. 누구 인생의 각본 속 엑스트라처럼요. 눈가가 뜨겁게 시려왔습니다. 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만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요. 여기서 일하는 게 기사가 아니라 내일 밥값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월세는 어떻게 낼지, 그런 문제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미지 좋은 이야깃거리인 게 그냥 조금 서럽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말하는 순간 목이 잠시 막혔습니다. 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개선안은 정리해서 다시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관리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를 회의장에서 들춰서 말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그 말에 박태수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굳었습니다. 한지연 씨, 회의가 흩어지는 와중에도 정민주는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 끝 사람 없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유리 너머로 플랫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차 출발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고 홍보실이 움직이기 전에 막았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벽에 등을 살짝 기대었습니다. 대표님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 이름은 제게 먼저 돌려주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그건 제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정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당신을 사례로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말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 꼭 하나쯤 필요하더라고요. 지연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힘들다가도 감동받았다는 사연. 싱글맘인데 열심히 사는 누구. 그 사람 덕분에 다들 뭉클해지는 이야기. 그게 있으면 조금 덜 미안해지니까요. 시스템을 안 바꿔도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잖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민준의 얼굴 근육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고 싶으셨어요? 지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대표님은 제 지갑 이야기도 알고 제 아이 있는 것도 알고 제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도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대표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역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 뿐이에요. 잠시 침묵. 그래서 무섭습니다. 드디어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든 저를 뽑을 수도 있고 언제든 저를 잘라낼 수도 있는 분이니까요. 그분이 저를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정민주는 조금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단어를 고르듯 입술 안쪽을 물었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냥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이 걱정하는 엄마. 아이를 위해 울고 싶은 걸 참는 사람. 그래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대표라는 신분보다 그런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근데 자리에 돌아오면 항상 숫자가 먼저죠. 인력, 예산, 기사, 이미지. 방금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뭘 먼저 지켜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가 날 구해주길 기다리던 건 아니에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걸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서줄 사람 한 명만 필요했어요. 누군가한테 당연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그게 대표님이면 좋겠다고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안쪽이 후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망함, 분노,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이 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절반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의 얼굴에 떠있는 죄책감과 다짐이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 이야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반드시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선택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눈물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당한 느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이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화해였습니다. 바깥에서 기차 출발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플랫폼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저 다시 내려가 볼게요. 네. 아직 근무 시간 많이 남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수아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회의 끝났어? 응. 끝났어요. 지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아의 체온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엄마 울었어? 조금. 누가 엄마 괴롭혔어? 아이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마음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까요. 눈물이 조금 나온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민준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연은 그를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인사인지 경계와 신뢰가 섞인 표시인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임시도 누군가의 미담 속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지키고 직접 싸워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서겠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 깨달음은 서러움과 함께 찾아왔지만 분명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 천장 스피커가 다시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다음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떠나가고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오장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습니다. 며칠 사이 서울역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비 대신 눈이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위로 하얀 입김이 떠올랐습니다. 플랫폼 난간에는 얇게 쌓인 눈이 금방 사람들 발에 밟혀 지워졌지요. 한지연은 여전히 고객센터 유리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또렷이 적힌 정식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임시 종이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명찰을 처음 봤던 날 김소라 팀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넸습니다. 계약 연장됐어요. 내년 봄까지는 우리 같이 버텨봐요. 그 말은 축하합니다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기사 문제는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글이 내려갔습니다. 정민주는 약속대로 아무 설명 없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홍보실에 얘기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 이야기를
당신 없이 쓰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누군가 자기 편에 서서 싸워준다는 감각은 남았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한쪽 벽에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고객 감사 메모라고 적힌 제목 아래에 손글씨 카드들이 하나둘 붙었습니다. 영무원님, 환승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웃으면서 안내해 주셔서 덜 무서웠어요. 그중 몇 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연님께. 지연은 근무를 마칠 때마다 잠깐 그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카드 모서리를 한 번씩 스쳤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그런 칭찬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게 될까봐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 하루에 조금쯤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그 사실을 잠시 인정해주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객센터 옆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낮은 책장과 색연필, 매트 몇 장이 깔린 조그만 코너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쉼 공간. 아이들이 두세 명 모이면 금방 시끌벅적해졌지만 창구 앞에서 울던 아이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가 좋아하는 책 있어. 어느 날 수아가 그곳에서 책을 꺼내 와 보여주었습니다. 동물 그림이 가득한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긴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요? 기다리는 애들 위해? 수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기다리는 애들 위해. 그 말 속에는 어제의 자신과 어제의 아이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연말이 다가오자 역 안에는 작은 장식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난간마다 솔가지와 조명이 감겼습니다. 대합실 중앙에는 크지 않지만 단정한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직원들 자녀가 만든 종이별과 눈사람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수아는 아침 출근마다 트리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모자 끝으로 눈을 털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소원 빌어요? 응. 무슨 소원인데요? 비밀이에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많았고 요즘은 기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간담회 이후 정민준과 지연 사이의 거리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멀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둘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덜 바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정신없었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보다 솔직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부담,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민준 역시 지연을 감동적인 사례가 아닌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고 울어도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동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역에서는 작은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빵을 나누고 단골 승객들에게 손편지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쪽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얼굴, 피곤한 얼굴, 그럼에도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 다들 자기 사정이 있겠지. 예전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표정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판단받았던 시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소라 팀장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수아가 두고 간 것 같아요. 산타한테 쓴 거래요. 봉투 앞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산타 할아버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봉투는 한 번 열렸다 닫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한 겹 더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읽었나요? 아마도. 소라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 끝에는 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행사 정리를 도우며 종이컵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습니다. 니트와 두꺼운 코트 차림, 다른 직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과 짧은 문장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는 자신, 왼쪽은 수아, 오른쪽은 키 큰 남자. 세 사람 뒤에는 역트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엄마가 혼자 아니면 좋겠어요. 집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괜찮게 해주세요. 지연은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디선가 조용히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런 소원을 미안해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로 버텼던 시간도 필요했고 누군가와 같이 서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둘 중 하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접어들고 있을 때 그림자 하나가 옆에 섰습니다. 편지는 잘 받으셨어요? 정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네, 받은 것 같네요. 원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야 하는데요. 민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산타도 일이 많아서요. 가끔은 대신 읽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답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대합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사람 장식을 만지다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글, 그 기사처럼 어딘가에 쓰실 건가요? 반쯤 농담처럼 반쯤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지연 씨와 수아 씨의 이야기로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복사본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대합실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늦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드문드문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기가 바닥을 지나갔습니다. 근무 교대를 마친 뒤 지연은 잠깐 플랫폼 끝으로 나갔습니다. 수아는 오늘만큼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혼자 걷는 밤이었습니다. 플랫폼 끝 벤치에 앉자 차가운 철제 감촉이 옷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안개가 앞에 맺혔습니다. 전광판에는 도시 이름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수많은 도착과 출발. 여기도 언젠가 떠나야 할 곳이겠지.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서울역에서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안정된 집, 더 넓은 방, 더 조용한 밤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자신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역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역은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제의 역은 잠깐 쉬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역 건물이 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주친 사람들, 주고받은 말들, 견뎌낸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코트깃이 살짝 들렸습니다. 지연은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안쪽에서 딱딱한 종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산타에게 쓴 수아의 편지. 이제는 한 사람의 소원이라기보다 세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할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니면 좋겠어요. 지연은 속으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은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씩 옆에서 같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플랫폼 반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옆에 와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펼쳐진 레일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열차였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옆에 선 사람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마친 동료로서 내일도 같은 역을 지킬 사람으로서 옆에 있다는 사실만이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플랫폼을 통과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녹아 사라지는 눈들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도 대합실은 붐빌 것입니다. 누군가는 울 것이고 누군가는 웃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사이에서 자신은 오늘처럼 창구 안에 앉아 누군가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자기와 아이의 길도 함께 닦아 나갈 것입니다. 집이 꼭 한 곳일 필요는 없다. 어디에 있든 함께 숨을 고르고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순간들이 쌓이면 그곳이 잠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한 사람의 겨울은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계절이 천천히 그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